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첫 주에 이미 그 인트로덕션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 배워야 될 내용은 그러니까 지난번 제가 처음 얘기 드린 것처럼 수치 해석적인 방법론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뭔가 반복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뜻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뭔가 착각을 할 수 있는데 별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뜻이고요. 별거 없이 여러분들이 막 제어나 로봇 쪽에서 PD 컨트롤 하시는 방법들, 뭔가 입력이 있으면 목표값과 출력값을 두 가지 비교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하던 방법론들, 그런 방법들도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어져서 현재의 스테이트가 다음 스테이트에 영향을 주고, 또 현재의 스테이트는 아까 바뀌었던 스테이트가 되겠고, 1지점에서 2지점으로 가고 2지점에서 3, 4, 5 이렇게 진행이 될 때 현재 스테이트는 1이고요. 한 칸 앞으로 가면 이제 두 번째 스텝에서는 여기가 현재의 스테이트가 되겠죠. 또 한 칸 앞으로 가면 현재가 스테이트가 지금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들, 반복적인 과정을 토대로 하는 방법을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동력학적인 요소, 다이나믹스 그 자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말만 다이나믹 한번 뿐입니다. 연결을 안 해서 제가 잠깐 여기네요. 미리 연결을 해놔야 되는데 까먹어서. 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DP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굳이 잘 설명드리지 않겠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여기까지 알고 계신 컨트롤 또는 반복적인 방법을 토대로 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이런 종류의 문제를 보시지 않았습니다. 뭐 우리가 로봇 쪽에서는 단지 제어만 써서 이걸 처리를 했을 뿐이지,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의자에 앉아서 해보니까 의자가 계속 삐그덕삐그덕 하네요. 그래서 제어 과목에서 쓰고 있는 방법도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한 유형이구나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 이제 배우실 내용들은 수치 해석적인 방법들을 배울 것이고, 수치 해석은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정형화되어 있는 결정론적인 방법하에 만들어진 기법들입니다. 그래서 결정론이냐 확률 기반 또는 비결정론적인 방법, 스토캐스틱 기반의 방법들,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도 이번 학기에 이 로봇 학습 시간에 이것저것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방법들은 좀 간단한 것들이고요. 정말로 한 3학년 정도에서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퀘이션 솔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치 해석적으로 방정식을 풀어낼 것인가. 그러니까 지난 학기에 이미 여러분들이 매트랩의 심볼릭 연산을 토대로 해서 이것저것 연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것과는 좀 다르게 반복적인 방법을 토대로 해서 답을 얻어내는 부분을 다뤄보겠고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방법론도 되게 간단하고, 이게 조금 다른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때까지 그리고 대학 때까지는 어떤 방법론이 있으면 그 방법을 모델링을 해서 그걸 푸는 방법을 배우고 그걸 손으로 열심히 푸는 스타일이었죠. 근데 지난 학기 로봇공학을 들으시면서부터 이게 조금씩 깨져간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공학은 많은 학생들이 처음에 조금 재미있으라고 제가 이것저것 뭐 돼지도 날아다니고 뭐 이런 기법들을 넣었는데, 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는 그 로봇공학 배우시기 전까지는 모든 문제들을 대부분 손으로 푼 다음에 그 손으로 푼 문제들을 얼굴은 자꾸 잘리고 그걸 어떻게 프로그래밍화 했었는데, 로봇공학 안에서 잘 보시면 손으로 푸는 부분이 아니라 매트랩을 이용해서 심볼릭 연산으로 그걸 풀어내고 그 수식을 이제 마지막에 프로그래밍에다 넣으면 프로그래밍을 해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뭔가 답이 나오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배우실 이퀘이션 솔버 방정식 푸는 과정은 아주 간단한 모델링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하고 답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수식을 손으로 풀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 수식을 컴퓨터에다 놓고 반복하게 되면 뭔가 답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봇공학에서 이자유도급 이상의 다이나믹스 동력학적인 방법들 라그랑지안 메소드 썼잖아요. 라그랑지안 메소드는 손으로 풀 수도 없고 미분은 2차 수식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치 접근 방법을 대입을 했을 때 이 녀석이 어떤 거동을 보이더라 하면서 솔루션들이 등장하는 거였죠. 그것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부는 유사하고 일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무언가 수식이 나올 것이고 그 수식을 프로그래밍하게 되면 이것들이 해가 되는구나, 답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부는 같고 일부는 틀려요. 그러니까 로봇공학하고 일부는 같고 일부는 틀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비선형 방정식을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실 이미 앞서서 로봇공학 얘기도 했지만 비선형 방정식을 풀어봤고요. 심지어 비선형 미분 방정식을 풀어봤습니다. 로봇공학에서 비선형 다이나믹스 이퀘이션들을 수치 접근 형태들로 푸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로봇공학에서 배웠다는 것들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어쨌든 이걸 조금 더 특화해서 비선형 방정식 푸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V에서 열이 너무 많이 나서 더워 죽겠습니다. PDP라 열이 너무 많이 납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후끈후끈한 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리니어 리그레션. 이게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선형 회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리니어니까 선형은 안 할 거고요. 선형 회귀. 그래서 돌아오는 게 회귀인데 한자를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말로는 어쨌든 선형 회귀라 부르고, 여러분들이 엑셀 같은 툴들 안에서 보시면 가끔씩 선형 회귀 분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라인이 있는데 이걸 관통하는 직선을 그리는 것, 이 직선의 수식을 알고 싶은 것, 이게 선형 회귀라고 불리는 리니어 리그레션 기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이고요. 이 리그레션이 공학적인 여러 가지 툴들에서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한 단계씩 올라가실 때 리그레션 기법이라고 하는 것들, 에러를 어떻게 줄일까 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용어로서 표현이 됩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나올 테니까 그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비선형 리그레션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선형 리그레션이 되고 나서는 이제 비선형 함수들인 거죠. 무언가 데이터들이 주어졌는데 이것들을 관통하는 무언가의 비선형 땡땡땡 썸씽을 구해내는 것들이고요. 여기서는 뭐 이게 동그라미가 될 수도 있겠고요. 무언가 의미 있는 결론을 찾아낼 겁니다. 이 두 가지에서 벌써 여러분들이 좀 느끼실 게 뭐냐면 요새 공학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들, 우리는 뭐 딥러닝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데이터로부터 무언가 의미 있는 것들을 뽑아내려고 하는, 근데 데이터는 개수도 많고 현재 지금 보시면 데이터가 2차원이잖아요. X하고 Y 두 개로 되어 있으니까 이 점 하나는 2차원인데 점이 되게 많으면 이 많은 2차원 점들을 포함해서 의미 있는 결과들을 뽑으려고 합니다. 의미 있는 결과는 이게 하나의 라인, 곡선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이렇게 됐으면 정말 하나의 직선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2차원 점들이 되게 많으면 이 점들은 자유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되게 많고 뭔가 정보가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 이것들을 하나의 직선 또는 하나의 곡선, 하나의 비선형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뭔가 간단한 파라미터 몇 개, 예를 들면 데이터는 되게 많지만 이걸 직선으로 표현하면 기울기와 절편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파라미터로 변화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갖고 있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간단한 예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별거 아닌 아주 간단한 그림 몇 가지를 그려봤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유추하실 수 있는 건 뭐죠? 이게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영상 처리, 비전 이런 것들을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점 데이터와 그리고 뒷 배경 하얀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물론 이제 차원은 2차원이겠습니다만 점과 점 사이의 관계들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차 형태의 정보들이 될 거예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건 이쪽 방향이다, 또는 거리가 얼마다, 이쪽 방향, 저쪽 방향, 점과 점 사이의 관계들을 표현해야 되고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대한 정보량이 될 겁니다. 또는 그냥 이미지로 픽셀로 생각하셔도 좋아요. 뭐 640, 480. 자, 근데 이것들을 관통하는 딱 한 가지. 이게 뭐냐?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실 거예요? 일단 간단하게 드는 생각은 뭐 낙서?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근데 제가 지금 그려놓은 것들은 뭘까요? 그냥 사람을 적당히 제가 그려놓은 겁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게 되면 굉장히 간단한 한 가지 용어로서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학습이라고 하는 것들이 갖고 있는 거대한 그 뒷면에 있는 의미들은 바로 이런 겁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 그리고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는데 그걸 한 방에 줄여서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바로 학습의 모티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굳이 무언가 도메인, 뭐 그래프 이런 것들로 표현한다면 여기에 거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다차원 정보들이 있는데 얘가 어딘가 투영이 돼서 딱 점 하나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학습의 근본적인 목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우리는 한 방에 딱 표현해서 이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복잡한 것들이 있죠. 종이로 되어 있고 끈도 달려 있고 그리고 뭐 이미지상으로 보면 하얀색, 그리고 여기에는 실도 박혀져 있고, 하지만 우리는 이걸 딱 보자마자 한 방에 굉장히 많은 정보량을 한 번에 표현하셨죠. 마스크입니다. 이렇게 무언가 거대한 데이터가 한 군데에 투영이 돼서 하나의 데이터, 하나의 표현, 하나의 정보로서 표현하는 것들, 이게 바로 학습이라고 하는 부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뭐 되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말로 표현하지만 그걸 한 번에 하나의 단어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도 하나의 학습입니다. 그래서 학습이 됐기 때문에 간단한 단어들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많은 차원이 높은 정보가 있는데 그걸 단순화시켜서 1차원의 직선, 뭐 2차원의 뭐 원형, 이런 형태들로 표현하는 것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영상 처리를 배워보신 분들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실 수도 있죠. 우리가 무언가를 곡선 형태로 이렇게 써놓으면 이것들은 이미지 영상 처리에서는 점과 픽셀 정보들, 색상 정보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걸 우리가 하나로 표현하면 글자 하나로 라라고 하는 글자로 표현할 수 있죠. 정보량을 되게 좁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량을 좁혀나가는 과정이 학습의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여러분들이 뭐 요새는 학교에 등교를 안 하지만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눈을 뜨고 뭐 밥도 먹고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면서 버스도 타고 뭐 오늘 버스는 조금 느렸고 그런데 오다가 넘어질 뻔했고 지나가다 보니까 예쁜 여학생 또는 멋진 남학생이 지나갔고 그 과정을 다 해서 학교에 엘리베이터 타고 오려고 했더니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계단으로 올라와서 수업에 들어왔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 거잖아요. 그죠? 출석을 부르기 때문에 등교를 한 겁니다. 우리는 그 복잡한 과정들을 간단한 몇 가지 단어들로 축약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지능이 없다면 그 과정을 굉장히 로우 레벨, 저수준에서 하나씩 설명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적 존재이기 때문에 과정을 축약해서 사회적인 여러분과 제어, 그리고 여러분과 친구들끼리 서로 의견 소통할 수 있는 한 가지 또는 단순한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게 이 우리 사회 전체에서 통용될 수 있는 단어들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렇게 갖춰져 있는 도메인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환경과 이 상황 전체를 토대로 해서 한두 가지의 간단한 걸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 사회화가 된 약속들, 그걸로 표현하는 것들,
많은 데이터가 축약돼서 하나로 표현되는 것들 전부 다 학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보통 이제 4번까지는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여기에 이제 선형 문제들은 뭐 간단한 이런 이퀘이션 솔버나 리니어 리그레션은 뭐 여기저기서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고, 저는 뭐 학부 때 요 2가지 정도만 배웠었습니다만 이제 조금 더 나가서 비선형 방정식이라든가 비선형 리그레션들을 여러분들이 배워보시는 거고요. 이 과정들이 전부 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형태의 이터레이티브한 방법들, 반복적인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뭐 어떨 때는 수렴을 하고 어떨 때는 발산하는가에 대한 것들도 눈여겨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배워보시고 나서는 이게 많은 학습화 기법들에서 유사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단한 모델링 기반의 방법을 토대로 해서 반복적인 과정으로 의미 있는 결과 도출하는 것들을 다뤄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곧바로 5번에서부터 스토캐스틱 리그레션 기법을 배울 겁니다. 되게 유명한 방법이고 렌색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론을 하나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 렌색의 경우에는 사실 학부에서 렌색을 배우는 데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개념적인 설명만 하고 넘어갑니다만, 렌색은 현재 최근과 같은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론을 배우다 보면 렌색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학문적인 어떤 방향성들이 모델링 기반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렌색과 같은 스토캐스틱 방법론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고요. 옛날에는 정말 박사과정 때 PD 컨트롤을 배웠지만 요새는 학교에서 다 배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상위 지식들이 밑으로 점점점 내려오기 때문에 렌색에 대해서도 다룰 겁니다. 그리고 이 렌색은 알아두시면 굉장히 다른 R&D 분야들을 보실 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3차원 비전에서 렌색 써야 되고요. 나는 뭔가 포인트 클라우드를 써서 스캐너를 써서 뭘 한다. 렌색이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렌색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그리고 아주 짧게만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최적화 그 자체가 되게 큰 거대한 영역인데 그걸 다 배울 수도 없고요. 그리고 배워도 우리 쪽, 뭐 로봇 쪽이나 지능형 문제들에서는 최적화 기법들이 아주 단편적인 한두 가지만 쓰입니다. 그래서 이 옵티마이제이션을 배우고 여기까지의 과정을 토대로 이제 본격적인 학습화 기법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뭐 엄청난 내용이 나오나 보다 하는데 내용 자체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배우시면서 이 로봇 학습 시간에 되게 큰 주제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디터미니스틱, 결정론적인 방법론과 스토캐스틱, 뭔가 확률 기반의, 한국말로 추계적이라고 해석들을 많이 하거든요. 추계. 이게 뭔 뜻이야? 이거 중국말이잖아요. 저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요. 추계라는 표현을 쓰긴 합니다만 별로 의미가 없어서 바로 디터미니스틱의 반대, 비결정론적인 방법, 스토캐스틱한 방법, 또는 이게 디터미니스틱은 결정론적인 방법, 즉 모델링을 하면 그 모델링 하에서 답이 나오는 방법론을 뜻해요. 이것과 다른 대척점에 있는 반대되는 개념은 non-deterministic이라고도 부르고요. 비결정론적인 방법이다 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스토캐스틱 방법이다 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약간 거의 비슷한 뜻이지만 일반적으로 probabilistic, 확률론적인 방법이다 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디터미니스틱에 반대되는 것들은 non-deterministic, stochastic, probabilistic 이런 방법들이고, 이 세 가지들이 사실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들으시면서 느끼셔야 되는 거는 결정론적인 방법과 스토캐스틱한 방법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한번 느껴보실 거고요. 대부분의 학습화 기법들은 전부 다 최근에 스토캐스틱 방법입니다. 더 이상 디터미니스틱한 방법론들은 학습화 기법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2007, 8년도 경부터 모든 학습화 기법들은 전부 다 스토캐스틱 방법,
뭐 데이터 기반 방법들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뉴머리컬 메소드, 수치 해석적인 방법, 해를 구하는 방법을 토대로 해서 무언가 반복론적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화의 기법들이 무엇인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가 지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잘 들어보셔야 되겠고요. 뭐 잘 한 번에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여러 번 또 동영상의 장점은 여러 번이잖아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이해가 잘 조금씩 수업을 들으시면서 더 이해가 잘 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처음 이 수업의 목표였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말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아마 뒤에서 나중에 가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거고요. 자, 디터미니스틱한 방법, 결정론적인 방법, 스토캐스틱한 방법, 비결정론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디터미니스틱한 세계관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뭔가 열심히 모델링을 하게 되면 세상 만사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그 모델로 설명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뭔가요? 예전에 뭐 17세기, 18세기에 고전 역학들이죠. 그래서 뉴턴 아저씨가 계산을 해낸 다음에 만류인력 뭐 이런 것들로 표현하고 그때부터는 하늘에 있는 모든 천체의 움직임을 모델링을 토대로 해서 예측할 수 있구나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몇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요. 일단 첫 번째는 모델링을 나는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세상 만사는 다 모델링 하에서 움직일 수 있는데 만약 그런 세계관이라 하더라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계가 디터미니스틱한 세계관이라고 하더라도요, 첫 번째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내가 하늘의 움직임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또는 예를 들면 뭐 입김을 또는 담배를 폈는데 여기서 이렇게 연기가 흘러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연기의 모든 움직임들을 나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계산해서 풀 수 있다.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하죠. 전제 조건이 뭘까요? 그러니까 그 모델링은 정확하다 칩시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되게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센싱을 할 수 있냐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말을 할 때마다 여기서 입김들이 나올 텐데 이 입김에 제 입에서 나갈 때의 초기 속도와 초기 조건들, 초기 위치를 정확하게 관측할 수 있어야 되죠. 관측을 완벽하게 해내면 그 다음에는 디터미니스틱한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공학적인 면에서 처음에는 관측만 정확하게 한다면 우리가 모든 걸 다 예측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우주 전체의 움직임들도 완벽하게 관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고정되어 있는 걸로 고전역학에서는 따지지만 태양이 확장이 돼서 은하계 안에 있을 때는 은하계조차도 움직이고 있고 그 안에서 태양도 회전하고 있거든요. 태전이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전 주기를 모르면 은하계 안에서 또 그 안에 있는 태양계 안에서의 움직임을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삼체 3바디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물체가 3개가 있을 때 얘네들의 초기 조건을 알아야 뉴턴 역학으로 풀어낼 텐데 초기 조건을 알기가 어렵다라는 정의들이 있어요. 또는 뭐 여러분들이 쉽게 케이오스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카오스. 뭐 중국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미국에 허리케인이 생긴다. 뭐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초기 조건을 측정하기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기 전체의 움직임, 공기들의 밀도, 공기들이 지구 전체에 어떻게 밀도가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모든 초기 조건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어떤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아시는 내용으로 내려와서 본다면 로보틱스에서 머니플레이터의 팔의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해서 PID 제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아직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으셨던 강인 제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PID, 뭐 강인 제어, 로버스트 컨트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컨트롤,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인데 컨트롤은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면 에러를 계산을 해서 에러에 대해서 비례해서 KP, 게인을 곱하면 나는 모자른 만큼 이동을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요만큼 갔을 때 에러가 이만큼 있으니까 에러에 비례해서 머니까 빨리 가야 되겠고요. 가까이 있으면 조금만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풀면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내가 이동을 하면서 조금 빨리 가거나 조금 느리게 가면 내가 얘를 좁히기 위해서 움직이니까 이거는 디터미니스틱일까
디터미니스틱이 아닐까 되게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러라고 하는 것들 값이 흔들려도 추적해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이 컨트롤은 수학적인 모델링 하에서 수렴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투입한 모델링 기반의 방법, 즉 디터미니스틱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어는 에러를 계산하고 에러가 커지거나 줄어들거나 또는 무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고 하는데 옆에서 누가 툭 치더라도 에러에 대해서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걸 보고 이건 디터미니스틱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만 제어는 수학적인 모델링 기반의 디터미니스틱한 방법론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 안에서는 측정된 결과대로 그대로 움직이고요. 외부에서 외란이 들어오는 거를 관측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외란이 있더라도 에러를 줄이는 방향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마치 비모델링 분야처럼 보입니다만 철저한 모델링 기반 디터미니스틱 방법론입니다. 또 다른 사례 하나를 보여드리면 의사 코드, 수도 코드를 보여드리면 A는 3이라고 정의하면 이건 뭘까요?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에서 A는 3이라고 대입을 하면 A는 3인 거죠. 이게 결정론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도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 비결정론적인 세계관, 스토캐스틱한 세계관은 뭐가 있냐? 모든 것들이 세상 만사가 확률 기반으로 결정이 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확률 기반이라고 하는 것들을 랜덤하고 똑같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랜덤이 아니에요. 랜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동전을 던지면 반드시 앞면이나 뒷면이 나오고 또는 가끔 동전이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서 있는 경우를 제거하고 본다면 동전이 나올 확률은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뒷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이죠. 여러 번 하게 되면 동전을 던지면 반드시 앞면이 나올 확률이 0.5가 된다라는 사실에 근사하게 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것들은 랜덤한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랜덤하다고 하는 것들은 뭔가 우리가 굴렸을 때 이것들이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확률적이다라는 거는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죠. 앞면이 나올 확률이 무언가 계산을 해봤더니 100만 번을 던졌는데 앞면이 어떤 날은 오늘은 앞면이 나오는 게 100만 번 중에 10만 번이고 뒷면이 나오는 게 90만 번인데 내일 해봤더니 앞면이 나올 확률이 30만 번, 뒷면이 나올 확률이 70만 번. 확률 자체가 너무 크게 흔들린다면 그거는 스토캐스틱한 방법이 아닌 겁니다. 확률 기반이 아니라 랜덤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든 내일 하든 10만 년 뒤에 하든 간에 앞면이 나올 확률, 뒷면이 나올 확률이 거의 2분의 1이 되는 것들이 바로 스토캐스틱한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랜덤한 것과 확률적이다라는 부분은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만사의 모든 현상들은 확률적인 결과들을 갖더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스토캐스틱 세계관이 되겠고요. 자, 이것들의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은 응용 사례들은 보시면은 자율주행이죠.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 슬램 기법들. 지도를 그려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위치를 알아야 되고 L이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L, 현재 위치 파악하는 기술. M은 여기 A는 가운데 AND입니다. 그리고 S는 동시를 뜻하는 simultaneous고요. A는 AND고 M은 지도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다니면 지도를 그려서 현재 위치를 알 수 있는 것들. 지도가 있던 없던 건 중요하지 않고요. 돌아다니면서 지도도 그리고 지도 위에 내가 어디 있다를 알게 하는 기법들, 자율주행에서 되게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모든 종류의 러닝 기법들, 최근에 나온 러닝 기법들이 전부 다 스토캐스틱 세계관 안에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디터미니스틱 세계관에서 A는 3이다라는 표현을 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모든 종류의 딱 하나를 빼고 컴퓨테이셔널한 모든 프로그래밍 랭귀지들이 전부 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딱 하나만 달라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알고 계시는 R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이죠. R의 경우에는 기본 변수를 세팅을 할 때 기본 변수가 A는 평균값은 3이고 표준 편차는 시그마를 갖더라라는 여기 지금 가우시안 정규분포로 제가 표현했습니다만 변수가
3 주변에 있는 값일 거야 라고 하는 형태로 디스트리뷰션, 분포 형태로 표현하는 랭귀지가 바로 R입니다. 그래서 R을 배울 때 되게 낯선 점들은 뭐냐면 변수는 3이다가 아니라 3 주변에 있는 값이다 라고 하는 확률 분포 형태로 변수를 지정하는 것이 바로 이 R 랭귀지가 되겠습니다. N은 노말 정규 분포를 뜻하는 N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가우시안 또는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가 바로 이 N을 뜻하고, 가우시안 함수로 표현하는 것도 가우시안 정확하게는 가우시안 그 확률 밀도 함수죠. 그걸로 표현하는 방법들이 바로 이런 디스트리뷰션으로 표현하는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극단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A는 3이야, A는 5야, A는 뭐 바보야, A는 남자야 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아니라 A는 남자일 확률이 얼마야, A는 바보일 확률이 얼마야 라고 표현하는 세계관이 바로 이 스토캐스틱한 세계관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수업을 했더니 많이 피곤하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디터미니스틱한 세계관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여러분들이 되게 이 첫 번째 명제부터가 되게 낯선 겁니다. 사실은 문제를 결정론적인 세계관에서 본다, 확률 기반의 세계관으로 본다 라는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법들을 보면서 어떤 게 디터미니스틱이고 어떤 게 스토캐스틱인지 구별하는 능력들을 키워나갈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디터미니스틱한 방법들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수치 해석적인 방법들을 다루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치 스토캐스틱한 방법, 넌 디터미니스틱한 방법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컨트롤도 마찬가지고, 피팅 문제. 피팅은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리그레션입니다. 데이터가 주어져 있는데 이걸 관통하는 직선은 뭔가? 무언가 에러도 있고 완벽한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점이 두 개가 있다면 여기를 관통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점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이걸 관통하는 직선을 구해라. 이 문제는 에러도 있고 에러가 있다고 해서 그게 디터미니스틱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에러를 줄이기만 한다면 디터미니스틱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걸 커브 피팅 또는 엑셀 같은 데 보시면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방법들은 디터미니스틱한 방법이다라는 것들을 배우시게 될 거고요. 제어는 에러가 이렇게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이 에러가 모델링 기반으로 에러를 줄이도록 만든 잘 설계되어 있는 결정론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많은 점들이 있는데 이걸 관통하는 동그라미를 그릴 수가 있겠죠. 이것도 리그레션 예제가 되겠습니다만 에러가 되게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기서 주제에서 보실 거는 대부분의 점들은 여기 있기 때문에 많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통과하나 보다 할 거예요. 근데 데이터가 지금 여기에도 있죠. 점 가운데도. 얘네들은 여기를 관통하지 못합니다. 얘들은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점은 버리고 어떤 많은 점들은 하나로 연결을 해서 동그라미를 그릴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에러가 굉장히 있고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방법들은 전부 다 디터미니스틱한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터미니스틱과 넌 디터미니스틱, 비결정론적인 방법들을 여러 가지 배우시면서 왜 무엇이 결정론적이고 무엇이 비결정론적인가를 보는 시야를 얻도록 해보겠습니다. 앉아서 하려니까 더 힘든 것 같네. 의자는 계속 삐걱거리고. 자, 그래서 이제 정의를 하나씩 배워가신다면 결정론적인 방법론, 거의 대부분의 결정론적인 방법들은 수학적인 모델에 해당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링을 하고 그 모델을 만족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이 결정론적인 방법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제어기의 경우에도 제어기는 여러분들이 아마 자동 제어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마진. 뭐 장사할 때 마진이 얼마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 마진이 내가 수렴을 할 수 있는 에러가 나지 않고 무언가 수렴을 해야 되는데 발산해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에러가 얼마만큼이 될 때 그 에러를 줄여서 수렴할 것인가를 따지는 조건 중에 하나로 마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진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수렴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제어가 많이 흔들려도 수렴을 할 수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어라고 하는 것들은 특정한 수학적인 모델 하에 마진들이 존재하고요. 이 안에만 있으면 무조건 수렴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기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에러가 있더라도 이 마진 안에 에러가 있기 때문에 요 안에만 있다면 에러가 있다면 수렴하기 때문에 디터미니스틱한 방법입니다. 거꾸로 마진이 요만큼인데 여기서 얘가 이렇게 수렴하려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누가 와서 툭 쳤어요. 그래서 이 마진을 벗어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수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산해 버릴 수 있는 것들. 제어기가 이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디터미니스틱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피팅과 리그레션 앞서의 예제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점은 요 근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은 과감히 버렸죠. 에러가 이만큼이나 되지만 이 에러에 대한 건 과감히 버리고 다른 애들이 에러가 적은 바로 요 지점을 통과하게 라인을 그리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그리면 에러가 되게 클 거 아니에요. 이 에러를 점점점 좁히면 어떻게 될까요? 점들 사이로 라인이 이동을 할 것이고 여기서 출렁출렁 하면서 수렴을 시켜서 에러를 가장 작게 하는 거. 에러가 이쪽으로, 그 다음에 이쪽으로, 여기는 에러가 거의 없고요. 여기 조금 큰 에러들이 있지만 전체적인 에러가 가장 작은 대로 수렴하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녀석도 에러가 너무 크게 있더라도 에러를 가장 좁힌 작은 영역으로 움직여서 수렴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최적화 기법들이 적용이 되고 있고 에러를 좁혀나가는 과정으로 모델링을 한 디터미니스틱한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스토캐스틱하다라고 하는 거에 또 다른 사례를 한번 얘기 드리면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다음 스테이트 현재 상태를 내가 알고 있을 때 현재 상태를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다음 상태는 무조건 확률적으로 결정이 난다 라는 가정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스토캐스틱 세계관의 하나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는 마코프라고 부르러요. 마코프라는 사람이 만든 시스템이 되겠고요. 마코프는 이 간단한 정의들 마코프 시스템, 마코프 프로세스 여러 가지 용어들로 보입니다. 굳이 이거를 일본식으로 표현하면 마르코프가 되겠죠. 자, 현재 상태를 알고 있을 때 현재 상태에서 다음 스텝으로 가는 확률이 결정이 나 있어야 되고요. 그 확률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확률이 하나로 되면 다음 스테이트가 여기거나 또는 여기거나 여기일 거야 라는 게 확률적으로 결정되는 상태를 바로 대부분의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들이 이와 같은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조건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머신러닝들 여러 가지 다른 유형들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디터미니스틱한 방법들도 학습화 방법들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요새 최근에 어떤 트렌드들이 스토캐스틱한 방법들이 학습화 기법들이 쓰이긴 합니다만 예전에는 디터미니스틱한 방법들, 결정론적인 방법들로 구성된 학습화 방법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문제점들은 뭐냐면은 A면 B이다. 로직들이죠. 바로 3단 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초창기에 많이 쓰였던 것들은 로직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만사를 다 로직으로 표현을 해놓으면 A면 B고 B는 C면은 A는 C이다 라는 표현들이 쓰였죠. 그래서 A면 B이다 그리고 B면 C이다인데 이게 얼마만큼 굉장히 강력한 그리고 되게 좁은 영역의 조건인지 여러분도 아실 텐데요. A면 B이고 B면 C이기 때문에 A는 C이다. 이거 되게 답이 딱 나와 있는 예제죠. 근데 A면 B일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리고 B면 C일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러면 A면 C일 가능성이 좀 더 있겠죠. 그래서 이 A면 B이다, B면 C이다. 여기 보시면 이걸 우리가 하나의 또 다른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A면 B이다의 현재 상태가 스테이트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다음 상태 S'으로 표현한다면 A면 B일 확률을 따지는 거 바로 앞서서 얘기 드렸죠. 현재의 상태가
확률적으로 다음 상태에서 어떻게 변할지를 알아야지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로직들은 무조건 A면 B이다. 확률적으로 E를 뜻합니다. 이런 상황이 거의 없죠. 물론 이제 옆에 친구가 있는데 내가 딱 가서 뒤통수를 때리면 뭐야 씨 딱 이럴 확률이 되게 높고 일이겠지만 이 친구가 뭐가 지쳐있거나 이 친구한테 아까 내가 밥을 사줬다고 하면 또는 어제 뭐 술을 사줬으면 A면 B이다가 성립이 안 될 수 있죠. 내가 친구를 가서 뒤통수를 빡 때렸는데 내가 관측을 잘못했을 수도 있죠. 내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내 친구가 아니면 뭐야 씨 딱 안 하고 이 사람이 뭐지 이건 하고 이렇게 위아래를 훑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확률 1로 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아실 수 있겠죠. 이 확률이 1이면은 모든 게 결정이 나 있죠. A면 B일 수밖에. 그래서 예전에 썼던 로직 기반의 방법들은 전부 다 디터미니스틱한 방법이지만 A면 B가 되지 않을 반드시 확률적으로 1이 아닌 경우에 모든 문제가 다 스토캐스틱 환경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공지능 AI 머신러닝 기법들은 이런 결정론적인 방법에서 확률적인 방법들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반에 디터미니스틱한 방법을 배우고 뒤로 갈수록 스토캐스틱 방법을 배우면서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배워나가는 과정으로 수업을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